16장의 법인세 절차 규정이죠. 이 16장, 17장 부분은 뭔가 막 이론,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어서 논리로 막 접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많이 이해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챕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규정들의 단순 반복 나열 정도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좀 강의도 빨리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16장, 17장은 지금 당장은 복습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단순 이론 요약의 암기가 좀 많다 보니까 지금 한번 간단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2달 전이나 한 달 전에 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암기하시고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16장, 17장에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면 좋겠는데 매년 하나나 2개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예 제끼거나 버려야 할 그럴 뭐 챕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16.1의 절차 규정인데 1점의 신고와 납부예요. 간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신고를 보시면 반가로 1번의 신고기한에 각 사업일도 종료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 12월 말 결산법인이니까 매년 3월 31일까지가 되죠.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달의 종료에 속하는 날부터 3개월 아닙니다. 그날의 말일부터예요. 말일부터.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지만 1년이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가 한 기인 법인이 있다고 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현실에서 이런 법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내년 3월 15일이 아니에요. 여기도 내년 3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요. 이때 지금 이 파란색은 참 중요한 문장인데요.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즉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도 신고 의무는 있죠. 납부가 없을 뿐이지 신고는 하는 거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 금액을 그대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반가로 2번의 제출서류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필수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고요. 이 필수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바로 무신고입니다. 지금까지 수업 목적으로 필수 첨부서류가 뭔지까지는 잘 안 물어봤는데 이걸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임의적 첨부서류라고 해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인데 얘네들은 임의적입니다. 특히나 현금흐름표 기억하세요. 현금흐름표는 재무회계에서는 중요한데 세법에서는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얘네들은 첨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양가로 1번에 납부죠. 납부. 반가로 1번의 납부기한을 보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최신간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즉 신고와 납부는 두 단어잖아요. 국세청의 홈택스라고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건 신고고 뭐 은행에 직접 가든지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건 납부니까요. 반가로 이번에 분납을 보면 납부할 세액 가로 열고 중간에나 포함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도 기억하셔야 돼요.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함. 한마디로 법인세를 3월 말까지 내는 게 아니라 할부로 낼 수 있어요.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법인세가 1억이라면요. 3월 31일까지 5천만 원 내고 나머지 4월 30일까지 5천만 원 내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5천만 원 내시면 돼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요. 1억이요, 1억. 그러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3월 말까지 내란 소리예요. 분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분납할 수 있다는 소리죠. 세금 빨리 내고 싶어요? 늦게 내고 싶어요? 늦게 내고 싶죠? 그러면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을 때 얼마까지를 분납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당연히 50%를 꽉 채워가지고 분납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실무에서는 무조건 절반이 분납입니다. 책에는 50% 이하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나 50%를 분납을 하죠. 그래야 유리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내면 참 유치한 거예요. 무조건 50%입니다. 실무에서는.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이라고 쳐요. 500만 원. 파란색으로 할까? 500만 원이면 이때까지 250만 원 분납하고 이때까지 250만 원 분납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 분납은 얼마가 넘어가야만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이 넘어가야만 할 수 있다니까요. 1,500이라고 쳐요. 1,500.
예? 1000만원 미만으로는 분납 안 돼요. 동그라미 2번.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해야 하니까 500만원을 분납하시고 나머지 1000만원은 그냥 정상적으로 3월 말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주로 동그라미 2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잘 안 나오고. 자, 근데 다시 그 윗줄 가시면 가로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데요. 자, 내가 이번에 3천만원 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산세가 1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산세는 분납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음 페이지 그냥 풀자. 다음 페이지 사례 보세요. 주 A 중소기업이고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3천만원인데 가산세 200만원 포함이래요. 자, 그럼 분납은 3천에 다 합니까? 2,800에만 합니까? 2,800에만 하죠. 가산세를 어떤 정부가 천천히 내라고 하겠습니까? 가산세 천천히 내. 그런 정부는 없어요. 가산세는 분납 안 된다니까요. 빨리 내셔야 한다니까요. 뭐가 이쁘다고 분납시켜 주겠습니까? 를 분납을 고려한 법인세 납부 일정은 양가로 1번 분납금액. 중소기업이니까 4월 말이 아니라 5월 말까지인데요. 분납금액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3천만원 빼기 200만원 즉 2,800만원만 분납할 수 있으니까 50%까지면 1,400만원을 이때까지 내시면 되고요. 나머지 1,600만원을 끼워 넣기로 3월 말에 내시면 됩니다. 끼워 넣기로 내시면 돼요. 즉 3월 말부터 먼저 구하시면 재미없고요. 5월 말이나 4월 말 분납금액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를 끼워 넣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오세요. 반가로 3번의 물납이죠. 세금을 물건으로 받아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물건으로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돈으로 내셔야 돼요. 자, 법인세에서 물납은 딱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토지 등의 대금을 받은 채권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상채권을 받으면 그 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예외의 물납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보세요. 내가 여기에 허름한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갑자기 엄청 큰 40층짜리 복합 멀티플렉스를 짓는다면서 어떤 건설업자가 나한테 건물을 부시재요. 그러면 40층짜리 엄청 높은 건물을 짓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건물 부시는 대가는 심심치 않게 터주겠답니다. 이게 한 지금 10억쯤 하는데요. 한 30억 주겠대요. 30억. 그럼 30억을 현금으로 받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 건설사도 이 건물 부시고 40층짜리에 올릴 건설사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10억짜리를 30억에 처분해준다면서 그 30억 대가를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줬어요? 보상 채권으로 줬어요. 채권. 그 채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5층짜리 건물 부시고 4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게 잘 완공되며 돈이 나오면 그때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채권만 한 장 준 거예요. 그 채권의 가치는 30억인데 그 채권은 지금 현금화는 할 수 없어요. 왜 현금화가 안 되냐면 이 40층짜리 건물을 잘 지어서 그때 그 건물이 팔리거나 돈이 들어올 때만 내가 30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걸 보상 채권이라고 종이 한 장으로 받았다고요. 이해하시는 거죠? 나는 근데 이게 30억에 처분되면서 나름대로 법인세 처분이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법인세를 돈으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은 30억의 현금이 아니라 보상채권에 불과하니까 그 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법인세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때 채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래요. 아주 나중에 배웁니다. 이 상증세는 아주 나중에 배워요. 시험 보기 직전에. 동그라미 2번 대상금액 보시면 법인세의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하고요. 동그라미 3번의 물납 신청 보시면 과표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의 물납 한도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아까 제가 누군가 건설사 같은데 이 건물이 팔렸다고 그랬죠?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그 법인세 상당액에 대해서만 한도로 물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에 보시면요. 외부 회계 감사 대상 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인데요. 이거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계속 법인세를 배우면서 세무조정, 세법을 배웠는데 회계사들은 세무조정도 하지만 그 전에 뭐를 해야 하냐면 감사, 외부 감사를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의 외부 감사를 빨리 끝내야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딱 확정이 돼요. 그리고 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조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이 삼성전자는 그럴 일이 없고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주를 실제 본 적은 없는데 삼송전자라는 회사가 회계 처리가 엉망이어서 3월 31일까지 외부 감사가 안 끝났어요. 외부 감사가 끝나야 3월 31일까지 뭐를 할 수 있어요? 세무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3월 31일까지 외부 감사가 안 끝나다 보면 세무조정도 당연히 연장을 해줘야겠네요. 이런 회사는 정말 곧 망할 회사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외부회계 감사 대상 내부법인이 3월 말까지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이런 걸 우라질레이션이라고 하죠. 아직 체결산이 확정되지 못한 사유, 쉽게 얘기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감사를 받아야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되지 못한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1개월 범위 내, 즉 언제까지예요? 4월 말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고, 이때에는 세액 납부 시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즉 세금을 한 달 늦게 내는 셈이니까 이자까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고요. 이런 건 그냥 공부 안 하시고 인생에서 한 번도 겪지 않고 시험에도 안 나오고 합격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실무에서. 이런 회사는 망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례 풀어드렸고요. 사례 밑에 칠판 마크를 보면 이렇게 분납 금액을 구할 때 가산세가 있다면 분납 금액부터, 즉 4월 말이나 5월 말 금액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 원래 납부 금액을 끼워넣기로 구해야 쉽게 산출할 수 있다라고 제가 써놨죠. 자, 이번에는 이점의 중간연합입니다. 양가로 1번 취지, 12월 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 6월까지 법인세를 끝나고 2개월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간연합 때문에 회계팀, 세무팀 직원들이 좀 한여름에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남들은 8월 달에 휴가철이라고 해서 휴가 가는데 우리는 8월 31일까지 이 중간연합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중간연합에 그렇게 실무에서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만 이거 중간연합 같은 거 내셔야 돼요. 내년 3월에 지난 1년분 법인세를 납부할 때 중간연합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돼요. 어려우세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거? 이 그림 그릴 가치도 없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15년입니다. 15년 법인세 언제까지 내면 돼요? 16년 3월 30일까지 내면 되죠. 근데 6월 30일 자 잘라가지고요 8월 31일까지 중간연합 하래요. 그래서 30억 냈다고 쳐요. 근데 2016년 3월 31일 날 지난 15년 거 법인세가 100억 나왔대요. 그러면 실제로 3월 31일 날은 지난 2015년 8월 31일 날 중간연합으로 30억 낸 게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70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시 35억은 3월 31일까지, 나머지 35억은 4월 30일이나 5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중간연합입니다. 중간연합 미리 내고 나중에 빼줍니다. 기납부세액으로. 이해하셨죠? 양가로 2번 대상법인입니다. 자, 중간연합은 우리나라 그냥 모든 법인이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내국법인 중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만 초과하면 누구든 중간연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법인은 6개월 초과하게 안 하게요? 당연히 초과하죠. 우리나라 법인은 다 12월을 1년으로 하니까 당연히 초과합니다. 근데 양가로 3번에 제외하는 법인이 있는데 이외독도 제가 그냥 보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신설법인, 올해 2015년에 처음 생긴 법인은 그 해에 대해서는 중간연합이 없어요. 최초 유례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간연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익금액, 즉 매출액이 없는 법인입니다. 사업수익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해요. 동그라미 3번에 청산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동그라미 4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공립대학인 법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간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4번 중간연합 세액계산인데요. 박스가 2개 있지만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아요. 다음 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하고 동그라미 2번에 가결산 방법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쉽거든요. 잘 보세요. 14년에 대한 법인세 언제 냈겠어요? 15년 3월 31일 날 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14년에 대한 법인세를 15년 3월 31일 날 냈을 텐데 이때 80억 냈다고 쳐요. 80억. 그러면 이때 중간연합은 얼마만 내면 됩니까? 40억만 내면 되죠. 왜냐면 작년 법인세의 절반을 내면 되거든요. 이거를 동그라미 1번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참 쉽죠? 박스 공식 보면 직전 산출세액 빼기, 직전 감면 공제세액 빼기, 직전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가세액 다 빼주고요. 있으면 빼주고 곱하기 직전 사업연도 월수분의 6인데 그냥 한마디로 12분의 6이겠죠. 12분의 6. 12분의 6입니다.
표시 보시면 이때 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런 건 다 일회성이니까, 그리고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건 다 일회성이라고 가정하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12분의 6을 하시라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 가결산 방법이죠. 이거 빡세요. 이거 빡세. 가결산 방법은 뭐냐면, 내가 왜 작년 거에 절반을 내냐, 내가 실제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번 거를 가결산을 해봐요. 완전한 결산은 아니겠죠? 가결산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2배로 환산해요. 그러면 12월치가 되니까 거기에 세율 곱한 다음에 다시 또 뭐 하면 돼요? 2분의 1 하면 되거든요. 참 세상 어렵게 사시는군요. 박스 보시면 중간 연합기간, 즉 6개월 동안의 과세표준을 가결산해요. 그리고 6분의 12로 2배 시켜요. 그러면 연간 나오겠죠? 과세표준이 곱하기 세율 곱한 다음에 아까 2배 했으니까 다시 12분의 6으로 반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빼기, 혹시나 이 6개월 동안 중간 연합기간에 감면공제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나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그걸 빼시면 돼요. 참 어렵게 하네요. 나 같으면 동그라미 1번 하겠다. 근데 수업 목적으로 1번, 2번 다 기억은 해놓으셔야 합니다. 양가로 5번에 신고납부인데요. 동그라미 1번. 중간연합도 마찬가지인데 100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것만 분납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연합도 분납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으니까 중간연합세액도 꼭 휴가가기 전에 8월 말까지 하고 휴가 가시기 바랍니다. 주 1번에 보시면 중간연합기간의 실적기준, 즉 동그라미 2번에 가결산 기준 있죠? 작년 법인세 절반 말고요. 이번 6개월 진짜 가결산 해보는 실적기준을 할 수 있는 경우, 실적기준만 가능한 경우인데 가로 열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 법인세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거 절반 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게 없으면 진짜 반년짜리 가결산 해보라는 소리인데, 동그라미 1번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동그라미 2번 해당 중간연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동그라미 3번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사업연도, 이런 경우는 작년 법인세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냥 이런 거는 올해 6개월 가결산 하시는 거예요. 주 2번이 수업 목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데, 직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만 가능한 경우, 즉 이거는 작년 거 절반만 해야 하는 경우, 이거는 중간연합 납부기한이 경과해버린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 주 1번, 주 2번 실은 그렇게 다 중요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3점의 원천징수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왜냐하면 원천징수는 소득세에서는 워낙 중요한데 법인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천징수가 뭐더라? 자, 세금은 돈 버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갑자기 돌발 질문하니까 어렵나요? 세금은 돈 주는 사람이 내는 거냐고요? 돈 버는 사람이 내는 거냐고요? 돈 버는 사람이 내는 거죠. 한마디로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근데 돈 주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즉 받는 사람한테 100원을 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해버려요. 14원 정도를 징수해버리고 86원만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러면 100원 줘야 하는데 86원만 준 사람은 지 손에 들고 있는 14원을 누구 대신 세금을 내주는 겁니까? 그 받는 사람, 버는 사람 대신 세금을 내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 원천징수는 소득세에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법인세에서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 안에 또 표를 보시면 반가로 1번 이자소득과 반가로 2번 투자신탁이익 2개만 됩니다. 2개만 원천징수를 하시면 돼요. 참고로 반가로 1번의 이자소득은요, 동그라미 1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소득세에서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원천징수하고요, 동그라미 2번 그 외의 모든 이자소득은 14%로 원천징수합니다. 자, 국민은행, 삼성전자가 국민은행의 예금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예금 이자를 100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은 삼성전자한테 얼마만 주면 됩니까? 25%를 원천징수합니까? 14%를 원천징수합니까? 예? 얼마겠어요? 기타의 이자소득이니까 14% 원천징수죠. 그러면 14억을 국민은행이 지가 가지고 있고요. 86억만 삼성전자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국민은행은 지가 가지고 있는 14억을 삼성전자 대신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표 안에 반가로 2번 보시면 투자신탁이익이라고 해서 배당은 아니에요.
모든 배당에 다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신탁이익이라고 소위 펀드사로부터 삼성전자가 배당을 받으면 이걸 투자신탁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4%로 원천징수합니다. 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한테 100억에 대한 배당을 줄 때, 왜냐면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의 주주니까요. 다시.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의 주주고요. 삼성물산이 주총해서 삼성전자한테 100억의 배당금을 주면 이때는 14% 원천징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다시. 모든 이자와 모든 배당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소득세에서 맞는데 법인세에서는 안 그래요. 이자하고 배당 중에서는 투자신탁의 얘기란 것만 원천징수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양가로 2번은 말문제로 기억하셔야 하는데 원천징수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함. 아까 제가 국민은행에 삼성전자한테 100억에 대해서 86억만 주고 14억은 지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단, 잘 보세요.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채 20명이 안 되는 매우 작은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세무수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의 승인 시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인 7월 10일과 내년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반기 특례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는 삼성전자예요. 직원이 1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직원들한테 매달 월급 줄 때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요. 어떻게 계속 맨날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까? 이렇게 회사 규모가 적으면요. 다음 달 10일까지 12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필요 없이요. 1년에 2번만 7월 10일하고 1월 10일만 2번만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소액부징수 끼워넣기 잘 하셔야 돼요. 소액부징수 작은 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아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특례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는 결정경정인데요. 납세 의무자가 아닌 국가 이한 행위로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처음 배울 때는 헷갈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법인세는 언제까지요? 내년 3월 31일까지. 근데 회사가 내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할래요? 도망 다니면. 그럼 국세청이 포기하게요? 아니죠. 이걸 소위 무신고라고 해요. 저는 무신고를 강의할 때 소위 뭐라고 하냐면 무개념 종결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회사는 없어요. 아무리 마이너스 결손이 많이 나고 아무리 회사가 힘들어도 신고는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납부는 못할 수도 있죠. 돈이 없으면. 근데 신고는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11년차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3월 31일까지 신고조차를 안 하는 법인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 그런 법인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건 무개념 종결자인데, 그러면 국가가 직접 세금을 확정하는데 그거를 결정이라고 하게요, 경정이라고 하게요? 결정이라고 해요. 국가가 직접 세금을 확정해요.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니까. 이거는 책에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들은 결정이 아주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는 줄 알고 오해하더라.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수업 목적으로 한 줄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경정은 뭐냐? 경정은 잘 보세요. 당초 삼성전자가 신고를 했든 아니면 당초 무신고여서 누가 결정했든 국가가 결정했든 그 금액이 알고 보니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뭔가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국가가 원래 신고한 금액이든 지가 결정한 이 금액을 고치는 제도를 경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자가 고칠 경자거든요. 자, 어려우세요? 결정하고 경정은 재수업계 단어가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1 중요한 거, 얘네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2, 결정은 뭐냐면 원래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확정해 주는 게 아니라 3월 30일까지 내가 신고면 납부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도망다니면 무신고일 때 국가가 세금을 확정해버리는 최악의 제도를 결정이라고 하고요. 경정은 결정하고 단어는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 다른데요. 내가 신고한 거나 내가 무신고해서 국가가 결정한 금액이 알고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잘못돼서 고치는 제도, 오류나 탄로가 있을 때 고치는 제도를 경정이라고 합니다. 두 개는 완전 다른 의미니까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1번의 결정사유가 훨씬 쉽죠. 얘는 무신고니까 사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시면 내국법인이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즉 무개념이죠. 그러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1년 이내 대신 결정해 줍니다. 이거는 경정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결정. 자, 여기에 비해서 양가로 2번은 경정인데요. 경정은 고치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걸. 자, 내용을 보시면 결정과 달리 법인이 당초 신고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자, 대표적인 게 반가로 1번 아니겠어요?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탄로가 있어요. 잘못됐어요. 이걸 소위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세무조사. 경정은 넓은 의미고요.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정 말고요. 3월 말까지 하는 세무조정 말고 뭔가 우리가 틀리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제일 무서운 세무조사가 바로 경정이 세무조사가 경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가로 2번 지급 명세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반가로 3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시설 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이유 없이 신용카드를 가맹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에 의해서 거래를 하지 않아요. 우리 왜 그 길거리 음식점이나 카페 보시면요, 신용카드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경정사유입니다. 국가에 걸린다니까요. 그럼 국가가 와서 세무조사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요. 세법에 의하면 그래요. 세법 전에 의하면. 동그라미 3번 비슷한 건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4번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요. 그러면 다 경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반가로 4번 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함으로써 해당 내국법인 또는 그 감사인 또는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 주의 등을 받으면 아마 결산이 잘못됐으니까 뭐도 잘못됐을 것이다. 세무 조정도 잘못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경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결정이나 경정은 원칙은 실지조사, 즉 국세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한테 전화하거나 나의 장부를 조사하는 실지조사. 동그라미 2번의 예외는 추계조사라고 해서 소득세 109페이지에서 배웁니다. 자, 5점의 수시부가세액은 저도 아직 실무에서 본 적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범법자거나 조세범, 처벌범이어서 다른 법인들은 3월 30일까지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우리한테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3월에도 찾아와서 세금 내라. 너도 탈세할 거 아니야? 5월에 찾아와서 또 세금 내라. 7월에 찾아서 또 세금 내라.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세금을 가져가는 걸 수시부가라고 하고, 이거는 최악의 치욕이죠. 치욕. 내용을 볼게요. 내국법인이 그 사업유도 중에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유도 종료일 전, 남들은 12월에 종료하고 내년 3월에 세금 내는데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세금을 가져가요.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유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신고도 하지 않고 본점을 이전해요. 최악이다. 최악. 나 이런 경우 본 적 없거든요. 동그라미 2번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휴업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겠네. 동그라미 3번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요? 동그라미 4번 법인이 외국군 등으로부터 사업수익 금액을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외환에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경우. 양가로 3번부터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설명은 드릴게요. 수시부가세액은 동그라미 1번 조세포탈 사유가 있으면 수시부간, 만약에 1월부터 3월 동안 수시부가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3월 동안의 과표 곱하기 3분의 12. 왜 그런지 알죠? 연환산해야 하니까 곱하기 세율 곱하고 다시 12분의 3. 자, 그게 아니라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의 수시부가가 나왔다. 그러면 수시부가 기간의 과표 곱하기 이번에는 4분의 12, 3배 하면 되죠. 그럼 연환산 곱하기 세율 곱하고 다시 12분의 4. 어려운 거 아니죠? 동그라미 2번 외국군 등으로부터 군납이 있으면 기준 경비료라고, 이것도 저기 제일 위에 표에 있던 2-109페이지에서 다시 배우는데요. 그거 빼준 다음에 세율 곱하면 됩니다. 양가로 4번의 수시부가 기간은 원칙은 사업 개시일부터 수시부가 사유 발생한 날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혼자 보시고요. 양가로 5번의 기타 규정,
동그라미 1, 기중에 수시부가 됐더라도 이 소득은 내년 3월 달에 각소에 다시 포함해서 다시 한번 연간 1년짜리를 신고하시고요. 화살표 보시면 수시부가 된, 연중에 몇 번이든 세금 낸 수시부가 된 세금이 있으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할 때 이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당연히 공제해주고 나머지만 세금 내라는 소리입니다. 내년 3월 달에는. 왜냐하면 작년 연중에 몇 번이든 수시부가 당했으니까 당연히 그거 빼고 나머지만 기납부세액 공제해 주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2번 수시부가 세액은 가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가산세인데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산세, 지금 배우시는 가산세는 말 문제가 나온다, 계산 문제가 나온다. 1차에서 말 문제가 나온다, 계산 문제가 나온다. 둘 다 나온다. 말 문제, 계산 문제 다 나온다. 근데 주로 계산 문제는요, 이 가산세가 나와요. 필기 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 중에서 항상 따라다니는데 두 개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같이 시험에 나와요. 시험 문제. 지금 6점의 가산세 앞에다가는 여기다가 법인세법상이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법인세를 배우든 소득세를 배우든 부가세를 배우든 항상 마지막 강의에 마지막 시간에 이 각각 법의 가산세를 배우거든요. 법인세법상 가산세,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배우는데 그 각 론에 있는 가산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법인세 문제에서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나오느냐 안 나온다니까 계산 문제. 국기법상 가산세가 나와요. 국기법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에 양쪽에 나와 있는 9개 가산세는 거의 참고입니다. 참고.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국기법 가산세가 나옵니다. 법소부 강론 가산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오히려 부가세 가산세입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양가로 1번 무기장 가산세.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맥시멈 20%와 0.07%, 결정 산출세액의 20%와 수익금 매출액의 0.07%, 양가로 1번 법정 증빙 서류 미수치 가산세는 우리 사절인가 송금 공부할 때 이미 배웠는데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며 제외예요. 포함이죠? 실제 현금 주고받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 초과하면요? 3만원이에요. 초과하여 이상이에요. 초과해요. 즉 3만원까지 괜찮습니다. 초과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를 받으면 2%입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죠. 이 경우는 동그라미 1번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동그라미 2번 기부자별 발급 영사를 작성 보관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1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허위 영수증 교부액의 2%,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부 법인별 발급 명세의 경우 그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양가로 4번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실무에서 중요하지 수업 목적으로는 한 번도 건든 적이 없는데요. 변동 상황 명세를 미제출 또는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변동 상황 명세서가 불분명하면 오른쪽 아래로 2% 가산세인데요. 이거 2%만 외우시면 안 돼요. 뭐 2%냐면 그 미제출한 주식의 액면 금액의 2%입니다. 액면 금액의 2%니까 액면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 수업 목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목 정도하고 오른쪽 세로의 가산세 얼마 한번 간단히 보시더라도 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니까요. 아니면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17장의 기타 법인세 납세 여부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